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당했던 한 여자의 인생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통쾌하게 남편에게 복수하는지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50대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제 사업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 사이죠. 전 사실 남편에게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제 이혼 후에 남편은 저를 더욱 좋아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지 벌써 7년째가 되네요. 정확히 말하면 저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 때문입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저의 외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참 못나게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외모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었네요. 그런데 언니와 동생은 어디 나가면 참 예쁘다 하고 할 정도로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지요. 왜 유독 저만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건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산적 같은 풍채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점을 자매들 중 저만 쏙 빼닮다 보니 제가 덩치도 좀 있고 얼굴도 사각에 딱 보면 농촌에서 밭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고향도 서울이고 중고등학교에 대학도 서울서만 다녔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는 경쟁이 안 되다 보니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 비록 겉은 초라할지 모를지라도 속이라도 꽉 채우겠다는 심산이었죠. 자격지심과 무너진 자존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공부였는데 이 길밖에 없다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 공부가 재미도 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언니나 동생은 쳐다보지도 못할 유명 대학에 들어갔고 그 시절에는 파격적이게도 여자인 제가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해 인사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취직 후에는 돈을 벌어서 못난 얼굴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딱 쌍꺼풀 수술 한 군데만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코를 좀 세워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엄마와 아버지가 코는 복코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에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쌍꺼풀은 했지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나요, 어디? 20대는 연애 한번 못 해봤고 골드미스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던 어느 날 제게 선자리가 하나 떡하니 들어오더군요. 강남에서 유명한 중매쟁이라면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기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걸 알았지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왜 좋은 집안에서 제게 선자리가 들어오냐시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셨지요. 그 당시는 저도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선 시장에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 결국은 마지막인 제게까지 순서가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은 순도 100%의 한량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조금 유식한 말로 사회적 잉여인간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아버지라는 뒷배가 있었으니까요. 유복한 집에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큰 남편은 그저 유유자적 놀기만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안 쓰는 말이지만 당시 한창 TV에서 나오던 원조 오렌지족이었죠. 제 시아버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공공기관의 광급공사부터 시작해서 빌라촌까지 짓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업이 한창 붐이 일어날 때라 돈을 많이 버셨던 분입니다. 그런 부유한 집에서 남편이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어요. 장남인 형은 유능하고 착실하여 시아버지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있었고 손이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건설기계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호부에 견제 없다고 다들 한 능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형제들은 각자 한 자리씩을 잡고 있는데 남편만 똑똑지 못한지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량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선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적당한 여자 연결해서 얼른 남편을 치워버리고 싶으셨을 법도 한데 며느리의 기준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사주단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를 시아버지가 다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한량이고 제대로 사람 노릇을 못하니 며느리만큼은 똑똑하고 다부진 그런 사람으로 맞이하길 바라셨던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자면 시댁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여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제게로 치워져 버렸죠. 학벌도 괜찮아 대기업에 그것도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경력이며 그다지 외모 같은 데는 신경도 안 쓰는 데다가 수수한 성격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안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친정 식구들이 사위를 내세워 회사의 이권 다툼에도 낄 처지도 않은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처음 인사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제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똑똑하지 못한 아들이라서 내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네요. 많이 덜 떨어진 녀석이라 분명 속도 썩히고 할 겁니다. 그래도 천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줘요. 그럼 내가 며느리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부족함 없이 할게요. 그래도 이거는 이해 못하겠다 싶으면 꼭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테니까요. 그러니 내 막내 아들과 결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는 첫 만남에 제게 존댓말을 하시며 강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해야 하는 프로포즈를 시아버지가 남편 대신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는 듯 했으나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요. 여자인 제가 제 얼굴을 봐도 호감형이 아닌데 오렌지족으로 강남에서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던 남자인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도 저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수많은 고민과 경우의 수를 계산했지만 부잣집 도련님과 결혼을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고 못 살 듯이 사랑을 해도 헤어지는 판국에 사랑이란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형제들처럼 남편을 도와 사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남편과 저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체를 원하셨어요. 아마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 노릇 못하는 아들놈을 며느리의 힘을 빌려 사랑구실 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크셨던 겁니다. 경기도 외곽에 시아버지의 땅이 있었는데 놀리고 있던 그 땅을 기름진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단 팔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지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난 것이 바로 펜션 및 캠핑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막 주 5일 근무가 시작되던 때라 여가 생활에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다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고 답사를 위해 차를 끌고 지방 곳곳에 펜션이며 캠핑장이란 곳을 싸그리 다 둘러보았습니다. 펜션과 캠핑장이 완성되기까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돌 하나 제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죠. 시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었고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한 남편에 대한 속죄로 한량인 남편에게도 삶의 의지와 의욕을 좀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펜션과 캠핑장은 기대 이상으로 영업이 잘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저는 상무이사로 등재되었지요. 그럼 그동안 우리 부잣집 도련님이자 한량인 남편은 무엇을 하였느냐면 시아버지가 사업장에 들르시는 날에는 눈치가 보이는지 그때만 나타나 일하는 척 했고요. 그때 외에는 한량 짓거리를 하러 다니느라 공사가 다 망했죠. 그래도 그 와중에 아들 하나 낳게 된 건 제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업장이 잘 굴러가자 남편은 낚시에 빠져버렸습니다. 친구와 우연히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 1년 365일을 낚시를 하러 다니더군요. 뭔 놈의 물고기는 사시사철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건지 결국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싯배 면허를 따고 배까지 구입을 하더군요. 낚싯배 면허 따면서 노력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간 살면서 초롱초롱한 눈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죠. 아버님 오실 때만 사업장에 들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와서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명색의 대표이사인데 1년 중 집에 들어오거나 사업장에 나온 게 며칠인지 알아요?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가 알아서 잘 하잖아. 똑똑한 너랑 붙여놓고 어떻게든 내가 사람 노릇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난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한테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마. 그랬다가는 집에 영영 안 들어오는 수가 있어. 남편은 낚시 미쳐 돌아다니느라 바빴고 여전히 사업체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눈속임만을 위해 저와 잘 지내는 척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남편은 사계절 내내 낚시를 다니느라 늘 부산이나 여수에 있었고 저는 온전히 사업장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실 만큼 사업장은 나날이 성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현재 사업장의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제게 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 경영 노하우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뜬금없이 제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웬 근사한 여자와 사업장 군데군데를 둘러보고 둘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오전에 왔었던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또 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지? 이혼하자고 했잖아. 난 이제 너랑 못 살 것 같아. 내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나 있어? 그리고 오늘 그 여자? 지금 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나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하니까 빨리 깨끗하게 이혼해줘.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들 새끼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가 결정해.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 보지 않았어? 여자인 너가 봤을 때 그 여자 어떻든? 네가 봐도 예쁘지? 나는 처음에 네 외모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못생긴 만큼 나한테 헌신적일 줄 알았다? 근데 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뭔 놈의 여자가 사업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돈독이 오른 건지,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너무 나대. 그리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으면 네 얼굴에 좀 적응이 돼야 하는데 나는 네 얼굴이 아직도 낯설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으니까 헤어지고 싶다는 건가요? 그런 아이 같은 발상이 어딨어요? 못생겨서 이혼을 한다니. 그게 지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처리될 거예요? 이혼은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네 말 맞아. 난 네가 못생겨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아까 그 여자는 예쁘고 매력적인 데다가 내 말에도 집중을 잘해준다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너 그거 알아? 은근히 나를 깔보는 그 말투 정말 재수없어. 게다가 넌 못생긴 게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내 말까지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내가 너 손이라도 만져본 게 언젠 줄 알아? 까마득하지 않아? 못생겼으니까 손도 만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순순히 두둑하게 위자료 준다고 할 때 그거 챙기고 나가서 네 살 길 찾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키운 사업장 운영하면서 놀러나 다닐란다. 평생을 놀러나 다니고 돈 벌어다 줄 사람은 아니지만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 한 여자 문제로 이혼을 결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기어있는 낚시 다니다 물고기를 물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물어왔더군요. 저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도 없었고 제 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와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남편은 바로 든든한 자신의 뒷배인 시아버지를 찾아간 듯 하더군요. 바로 시아버지는 저를 부르셨고 시아버지와 저 남편 이렇게 셋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인연이라는 것도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애 마음이 너에게 정 붙이기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니? 얼른 갈라서라. 대신 너 이놈의 새끼 아까 나한테 이야기한 너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이야기 믿어도 되는 거냐?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혼을 하던 소송을 하던 내 간섭하지 않으마. 남편은 제가 오기 전에 시아버지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본인의 힘으로 일을 해서 살아볼 테니 이번 한 번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의지에 불타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속으로 내 아버지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 네 편을 들어주겠냐며 이 미련한 못생긴 여자야 하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3개월이 더 걸리는 과정 중에 남편은 저보고 보라는 식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선 앞에서 꼴값을 떨더군요. 그 과정 중에 저는 사업장 업무 인수를 준비했고 제 물건도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네요. 솔직히 조금 속이 쓰리기는 했지만 애초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미련은 빨리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 또한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찾아 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고 씩씩한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더군요. 남편과 정리를 하는 중에 몸도 지쳤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하느라 한 번도 쉼없이 일을 해온 터라 조금은 휴식기를 가지며 저만의 인생 플랜을 짜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나? 원래 오래 못 쉬는 사람이잖아.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출근을 하도록 해. 이제 내 너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내 사업 파트너로 채용할 거야. 자세한 사항들은 이 제안서를 보면 될 듯 싶고 그럼 일주일 편하게 쉬시고 우리 그 후에 봅세.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되지 않더군요. 당황했는가? 나는 장사꾼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장사꾼 집안이었어. 그래서 장사꾼을 대번에 알아보는 법이지.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장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내가 욕심을 부렸어. 결국 멍청한 아들놈이 귀한 진주를 몰라보고 덜 떨어진 모조 진주에게 가버렸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인연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사업 파트너로서 인연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가 섞인 손주도 있으니 내가 돌봐야겠고 덜 떨어진 아들놈보다는 나는 성실하고 착실한 너를 선택할까 한다. 내 제안을 받으시려나? 저야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어? 난 능력 좋은 자네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 멍청한 놈은 까면 안 된다는 것은 진즉에 알고 있었어.
그 녀석이 지금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지. 그래도 지 힘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본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지켜볼 생각이다. 대표 이사직에서 순식간에 해고가 된 남편은 저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은 것이냐고 난리를 쳤고 결국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듯 하더군요. 그래봤자 머리통 터지게 쥐어 터졌지만요. 저는 제가 일군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남편이 대표이사였는데 이혼하고 나서 제가 대표이사가 된 것이었죠. 현재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장을 확대할 생각에 골몰하고 있죠. 그럼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켜보신다고 했던 시아버지도 현재는 남편을 포기하신 상태이고 요즘 제 사업장 후미진 곳에 작게 사과나무를 심어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컨테이너 집을 들여 살고 있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저에게 졸라대더군요. 결혼 생활할 때는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더니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지나가는 제 차를 알아채고는 손을 흔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 결합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요. 그때는 어려서 본인이 조강지처의 위대함을 몰라 보았다는 둥 여자는 외모가 아니라 착실함과 성실함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둥 그 한량의 입에서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조잘조잘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이야기에 예전에 제게 했던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매력적인 여자 있잖아요. 나는 못생겨서 정이 안 간다면서요. 지금이야말로 늙고 더 못생겨졌을 터인데 그 매력적인 여성에게 가세요. 늙고 추한 저에게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떠들면 저 컨테이너 밀어버릴 거예요. 잘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이 컨테이너 집에 살고 있다 하니 의아하시죠? 제 시아버지는 계산에 있어서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 중에는 제게 생활비를 탔쓰던 남편이었으니 돈에 전혀 궁핍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조 진주에게 가버리고 저와 이혼까지 한 마당인데다 본인 직접 돈을 벌어 살겠다고 했으니 시아버지 또한 남편에게 일절 지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남편은 당연히 모조 진주와 사업장을 운영하며 물쓰듯 돈을 쓸 생각이었겠지만 전처가 떡하니 대표이사로 앉아있고 본인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으니 지금 사는 것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남자라는 족속은 평생을 여자 속을 썩이는 그런 족속이라고요. 한없이 아이 같고 철없는 게 바로 남자들인데 본인 아들은 그 중에 대책 없이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꼬리 내리고 저에게 빌 날이 올 테니 그때 하는 거 봐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불쌍한 눈빛을 하며 자기를 받아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남편을 두고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